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행복의 기술입니다. 이 책은 2024년 5월에 출간되어 현재 입문 분야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바틀비, 저자는 정재영님입니다. 이 책은 70인의 세계 지성이 들려주는 빠르고 간편한 행복 습관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저자는 어릴 때부터 상처와 비관, 기질적 예민함으로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불행한 과거를 건너 행복해지고자 하는 열망이 누구보다 컸던 저자는 치열하게 먼저 고민하고 행복을 이루어낸 행복의 대가들을 찾아 소중한 조언을 담아 이 책을 완성했습니다. 저자는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행복론이 아닌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행복에 대해 따뜻한 시선으로 전해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행복해지는데 필요한 생각은 고르지 않는 걸까요? 저자는 그런 우리에게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의 대사를 인용하여 매일 옷을 고르는 것처럼 생각을 고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건 애쓰면 잘하는 능력이다 라고 전합니다. 이 책은 오늘은 어떤 생각, 어떤 의도, 어떤 기분을 입을 것인지 그 선택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멀리에서만 찾으려고만 했던 행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인생의 고민을 마주하고 있을 때, 지금 본인이 불행하다고 느낄 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길을 알려주는 인생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70인의 세계 지성이 들려주는 행복 습관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행복은 어느 날 문득 찾아오는 것일까? 누구보다 먼저 치열하게 행복을 고민했던 70인의 세계지성, 행복 대가들의 소중한 조언. 행복은 기질이 아니라 기술이다. 리처드 데이비스. 1장. 행복을 향한 첫걸음. 하이파이브 헤비. 멜 로빈스. 내가 가장 목마른 것은 나 자신의 인정이다. 미국의 라이프 코칭 강사이자 작가인 멜 로빈스가 굿모닝 헤빗에서 들려준 체험담이다. 로빈스는 어느 날 아침에 이를 닦으려고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흉한 몰골이 있나. 얼굴과 머리는 엉망이고 피로가 쌓여 눈 밑에 다크서클이 드리웠다. 뱃살은 늘어졌고 목에는 나이가 드러난 주름이 자글자글하다. 자기 모습에 깜짝 놀라는 건 쓸쓸하고도 무서운 일이다. 이게 정말 내 모습인가? 부정하고 싶어진다. 그리고 빨리 눈을 돌리고 싶어진다. 서둘러 세수를 하고 거울 앞을 떠나버리고 싶다. 그런데 화장실 거울 앞에 멜 로빈스는 최면에라도 걸린 듯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
거울 속에 낯설고 흉한 자기 얼굴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어 손바닥을 보인 것이다. 그러니까 친구에게 하이파이브라도 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이 난데없는 행동으로 힘이 솟아났다. 마음의 위로를 느꼈다. 내가 나에게 응원과 격려를 주는 느낌이었다. 로빈스는 다음날 아침에도 피로와 무기력에 찌든 거울 속 자신에게 하이파이브를 했다. 역시 기분이 좋았고 힘이 났다. 이걸 몇 번 반복하니 자연스레 새벽 6시에 벌떡 일어나 기쁜 마음으로 화장실 거울 앞으로 달려가게 되었다고 한다. 로빈스를 움직인 것은 스스로의 마음이었다. 자신에게 행복을 주고 싶은, 자신에게서 응원을 받고 싶은 기대감이 거울을 향해 달리게 했다. 집이나 회사나 학교, 그 어디에서든 자신에게 하이파이브를 해줄 수 있다. 손바닥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따스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이다. 가령 나 자신을 향해서 내가 힘들고 슬프다는 거 내가 알아. 나는 항상 내 편이야 라고 말해보자. 그러면 용기와 에너지, 희망을 되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손을 흔들며 위로하는 습관이 로빈스가 말하는 하이파이브 헤빗이다. 따라해보면 실감하게 된다. 빠르고 확실한 효과가 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자. 처음엔 겸연쩍더라도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바라보면서 온화한 미소를 짓고 손을 흔들어주자. 어색하고 부끄럽고 남이 볼까봐 걱정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행복감이 밀려든다. 그런데 이유가 뭘까? 스스로에게 하이파이브를 하는 일이 왜 힘과 위안, 행복을 가져다 줄까? 여기에 인간 심리의 비밀이 있다. 사람은 자신의 인정을 가장 바란다. 부모님, 선생님, 사장님의 인정보다 나 자신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더 바란다. 사랑하는 연인이나 자녀가 나를 인정해줘도 내가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불행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나를 향한 나의 인정, 나의 폐를 이용한 호흡, 나를 위한 에너지를 주기 위한 숟가락질처럼 나의 생존에 필요한 절대적 요소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정투쟁을 벌인다고 하지만 사실 타인의 인정이란 자기 인정의 결핍을 메우는 대체제일 뿐이다.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웃는 나는 거울 속의 나를 인정한다. 그 흉한 몰골을 사랑의 존재로 소중히 받아들이는 게 하이파이브의 메시지다. 아울러 과거에 대한 인정도 된다. 작고 깨끗했던 얼굴이 주름과 잡티가 가득한 달덩이가 되는 동안 수고 무척 많이 했다고 진심으로 이해하고 칭찬하는 의식적 행동 하이파이브다. 그렇게 내가 가장 원하는 자기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기쁨을 준다. 그 기쁨은 연인이나 친구의 진심 어린 위로보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의 응원, 나의 인정, 나의 미소, 나의 인사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답은 아주 단순하다. 나를 인정하면 된다. 나의 겉과 속, 세월을 사랑해주는 게 행복의 필수 조건이다. 그런데 어려운 마지막 질문이 남아있다. 언제 자신을 인정해줘야 할까?
아름답게 꾸미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치장된 자기 이미지를 사랑하는 것, 정신적으로 미숙한 아이도 할 수 있다. 내가 가장 초라하고 꼴보기 싫을 때 나와 눈을 맞추고 웃어주는 것이 성숙하고 섬세한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자기 선물이다. 어젯밤 라면이나 술 때문에 퉁퉁 부어있는 얼굴일지라도 눈곱을 떼고 반기며 손을 흔들어주자. 행복하고 싶다면 흉한 자신도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한다.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나를 사랑해준다. 그때 느끼는 감정이 진정한 행복이다. 감사와 겸손의 마법. 조던 피터슨.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감사해야 추월한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겪는 공통의 불행이 있다. 형편없는 말단지위에 놓이며 누구나 창피하고 슬프고 화가 난다. 내가 왜 이따위 일을 하지? 라고 외치고 싶어진다. 나의 격에 맞지 않는 그런 창피한 지위를 어떻게 해야 뛰어넘을 수 있을까? 바로 그 지위, 감사해야 넘어설 수 있다. 그 창피한 지위를 싫어하고 부정하면 초월하기 어려워진다. 캐나다의 심리학자이자 작가인 조던 피터슨이 질서 너머에서 들려준 실화를 들어보자. 레스토랑의 웨이터로 일하는 청년이 있다. 직장에서 가장 낮은 지위인 청년은 자기 일이 창피하고 싫었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게 틀림없는데도 그런 하찮은 일이나 하는 자신에게 화도 났다. 대부분의 직장인들과 같은 생각이다. 그래도 어떡하겠는가. 창피하고 화가 났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했다. 청년은 불행했다. 수치심과 분노를 참아내느라 매일매일 고통스러웠다. 그러다 청년은 서점에서 희망을 찾는다. 조던 피터슨의 책을 발견한 것이다. 유튜브와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피터슨의 의견을 경청했다. 피터슨은 직장 같은 위계구조의 맨 밑바닥 경험이 아주 유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감사와 겸손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지식과 성실성으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들 덕분에 회사가 유지되고 나도 일할 수 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또 나보다 능력과 경험치가 월등한 사람들에게 배워서 성장하기로 결심한다면 그게 바로 겸손의 자세다. 청년 웨이터는 조던 피터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가장 낮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받고 배울 기회가 많다고 믿기로 했다. 그리고 감사와 겸손의 자세를 가지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흥미진진하게 지켜봤다. 직장에서는 이전에 없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무엇보다 자신이 완전히 변했다. 감정을 다스리고 언행을 절제하면서 동료와 손님을 대했으며 그랬더니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졌다. 짜증을 부리는 대신 웃으면서 고객을 응대하고 동료들과 원만하게 협업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았다. 그 결과 청년은 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기 시작했고 6개월 사이에 승진을 3번이나 했다. 조던 피터슨의 예측대로라면 그 청년은 승진을 거듭해서 조직에서 대체 불가한 직원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학에 진학해서
인생을 바꿀 기회를 얻을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뭘까? 감사와 겸손의 미덕을 가져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찾아내라. 긍정적 자세로 노력하며 성공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좋은 메시지들이 모두 담겨 있지만 더 중요하고 심오한 게 있다. 행복감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다. 즉, 감사와 열망의 문제이다. 조던 피터슨의 문장을 옮기며 이렇다. 그는 초보자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인 뒤 그것을 초월했다. 의미심장한 분석이다. 그 청년처럼 누구나 초라한 역할을 넘어서려면 먼저 그 역할을 받아들여야 한다. 셰프가 되려면 먼저 접시 닦는 자기 역할의 수용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마지못한 수용은 무용지물이다. 자기 역할을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눈에 보인다. 수치심과 분노에 휩싸인 눈은 시야가 탁하기 때문이다. 탈출로도 기회도 방법도 아무것도 볼 수 없다. 현재의 불만을 품어서는 현재로부터의 초월은커녕 추락만 하게 된다. 역설적인 삶의 원리다. 자신의 현실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상식과 달리 현실을 증오하고 부정하며 그 현실에서 벗어나기 오히려 어렵다. 조직 말단 위치가 창피해서 못 견디는 직원은 승진 확률이 낮다. 반면 말단의 위치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나아가 감사하는 직원은 그 자리보다 더 나은 자리로 옮겨갈 확률이 높다. 탈출로와 성장로는 내 위치, 내 처지, 내 현실을 기쁘고 감사하게 수용하는 이에게 열린다. 영화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 앤디 듀프레인도 좋은 예가 된다. 안락한 중산층 은행가였던 그는 날벼락처럼 아내 살인범으로 누명을 뒤집어 쓰고는 더럽고 어두운 교도소에 갇힌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삶을 저주하며 몸부림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처지였다. 그런데 자신을 다스렸다. 교도소 재소자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진심 어린 우정도 쌓아나갔다. 맥주와 도서관으로 재소자들을 기쁘게 하기도 했다. 그가 죄수 처지에 감사했다고는 못해도 죄수의 삶에서 기쁨, 우정, 연민, 신뢰를 발견하고는 행복한 미소를 지은 것은 분명하다. 반대로 그가 자기 처지를 증오하면서 불만과 고통에 치를 떨고만 있었다면 19년 동안 끈질기게 탈출 통로를 만들어 결국 자유의 몸이 되는 꿈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다. 바꾸고 싶다면 감사해야 한다. 나의 처지를 바꾸고 싶다면 나의 처지에 기뻐하고 감사한 후에야 모색이 가능하다. 또 맨날 다투고 반목하여 서로 냉대하는 나의 가족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혐오의 감정을 뜨겁게 토하고 겁주면 바뀌려나? 아니다. 내가 그런 엉망진창인 가족의 일원임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교감을 통해 변화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 또 사랑하는 연인의 작은 변화라도 원한다면 그가 내 곁에 있어 감사하다고 인정하는 게 먼저다. 감사해야 열망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그 웨이터가 말단 직책에 감사하기로 결심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초라한 처지에 만족할 때 그것으로부터 초월해서 눈부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불만은 부정음을 부르고 냉소는 배움과 발전의 싹을 차갑게 얼려버린다. 거듭 강조하지 마. 감사해야 발전한다. 보수적이고 늙은이의 잔소리 같지 마. 삶의 진리에 가깝다. 천재나 혁명가라면 다르겠지만 평범한 우리에게는 그렇다. 나락질, 지옥에 떨어졌어도 감사하는 마음을 끝내 지켜야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이자 눈부신 나를 깨닫는 행복. 나는 불행해지지 않으리라는 믿음. 프랭크 허버트. 두려움이 나를 통과하도록 허용한다. 내일 사고를 당해서 평생 팔다리를 쓸 수 없게 될 거라고 가정해보자. 그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죽겠다고 말할 사람이 적지 않다. 사지를 못 쓰는 삶은 끔찍한 불행이라고 확신해서다. 정말 그럴까?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으면 괴로움, 불안, 슬픔, 후회 속에서 평생 살아도 되는 건가? 불행한 사건이 우리를 죽음 이상의 불행에 빠뜨리는 게 가능한가? 행운도 가정해보자. 내일 200억 원의 복권에 당첨된다면 어떨까? 대개는 당장 내일부터 행복한 삶이 펼쳐질 거라고 굳게 믿는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일확천금을 얻은 후에는 지속적으로 신나, 기쁨, 만족의 감정 속에서 여생을 보내게 될까? 미국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우선 하이트가 내세우는 첫 번째 이유는 익숙해짐에 있다. 사람은 1년 정도 되면 다친 몸이나 200억 원 재산에 적응한다는 게 과학자들의 설명이라고 한다. 적응한다는 것, 행복감 수준의 회복을 뜻한다. 사고 직후 급추락했던 행복감은 점차 오르고, 복권 당첨 직후 급상승했던 행복감은 점차 내려간다. 물론 장애는 불편하고 부는 편리하다. 하지만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처지에 익숙해져 무뎌지기 마련이고, 요동치다운 행복감의 수준은 본래의 성격에 맞게 회귀한다. 적응 말고도 또 다른 변수가 있다. 삶의 재구성 능력이다. 장애가 생긴 사람이나 졸부가 된 사람 모두 삶을 수정해서 새로운 목표, 기대, 희망을 설정하고 그 속에서 희로애락을 느낀다. 다친 사람은 뜻대로 움직이는 손가락을 보며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맛보고, 갑부는 더 크고 화려한 옆집을 보며 깊은 고통에 빠져든다. 어떤 행불행을 맞더라도 고통만 받는 사람도 없고 기쁘기만 한 사람도 없다. 누구도 희로애락 중 희와 락만 떼어서 가질 수 없다. 희로애락은 하나의 덩어리로 모든 인간의 가슴 속에 영원히 회오리치며 삶을 끝없이 재구성한다. 온몸이 마비된 사람에게도 기쁨과 만족이, 200억을 준 사람에게도 슬픔과 고통은 있다. 우리는 생각보다 삶의 불행들을 훨씬 잘 견딘다. 물론 닥치기 전에는 겁을 낸다. 겁나는 이유는 고통이라는 감정의 강도와 지속성을 과장하기 때문이다. 가령 연인이나 친구들이 떠나면 외로움이 강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삶을 삼킬 거라고 믿는다. 부를 잃은 후에는 궁핍의 강력한 고통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닐 거라고 확신하게도 된다. 하지만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삶은 그렇게 가혹하지 않다. 우리 자신은 그렇게 무력하지 않다. 인간 세포 속에는 적응과 삶의 재구성 능력이 숨어있다. 그러니 너무 겁내지 말자. 불행해져도 괜찮다. 까짓 어떤 불행도 기꺼이 포용할 각오를 하면 불행감이 온데간데 없어진다. 비슷한 맥락의 메시지를 회복 탄력성의 저자 김주환 교수도 말했다. 그에 따르면 뿌리 깊은 삶의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 나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든, 나에게 어떠한 삶의 조건이 주어지든 늘 만족할 수 있다는 오유지족의 상태가 되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어지고 따라서 두려움도 사라진다. 오유지족은 오직 나에게 만족하는 마음이다. 어떤 두려운 일이 내 삶을 꺾어도 만족하고야 말겠다는 결의는 비장해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린다. 그렇게 두려움에 맞서는 비장한 결의는 프랭크 허버트의 듄에도 나온다. 나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두려움은 마음을 죽인다. 두려움은 완전한 소멸을 가져오는 작은 죽음이다. 나는 나의 두려움을 직시할 테다. 두려움이 나를 넘고 나를 통과하도록 놔둘 것이다. 두려움이 지나가면 내면의 눈으로 그 길을 보리라. 두려움이 사라진 곳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오직 나만 남을 것이다. 사람은 두려움 속에 산다. 가난해지고 병들고 무력해질까 두렵다. 이런 두려움이 불행감의 밑거름인 것은 분명하다. 삶의 두려움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어떤 일이 닥쳐도 나는 불행해지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기묘하다. 불행이 나를 뚫고 통과해도 나는 굳건히 남아 있을 거라는 확신이 우리를 살린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잘 지내고 계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5월이에요. 5월은 챙겨야 할 기념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 달인 것 같아요. 지칠 때도 있지만 오늘 제가 낭독해드린 책 행복의 기술처럼 행복도 제 마음먹기라는 거 또 배우고 갑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멀리 있는 행복이 아닌 가까이 있는 행복을 찾으시기를.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